장관님, 이번 논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도 윤 전 총장이 계속 실수를 해왔었던 거 아닙니까? 실언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망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비유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소복소복 내리지만 내릴 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쌓이고 나면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굉장히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실언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번에 망언이 보태진 것이다. 근데 그 망언을 보면서 사람들이 윤 전 총장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이전에는 지지자들이 좀 결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은 확증 편향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 옹호 발언은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사회가 뭐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다 판단이 끝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두환 시대를 재평가하자는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전두환 시대도 잘한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걸 어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왜 이 논란이 커졌느냐 하면은 처음에 발언을 내놨어요. 이제 지난 19일이었잖아요. 그럼 곧바로 이게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았다고 하면은 빨리 사과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그러다 마지못해 사과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타이밍도 일단 놓쳤죠. 네. 그 타이밍 사이에 두 개의 SNS 올라온 사진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마지못해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돌잡이 사진이 올라오면서 그때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비아냥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사과 사진을 또 올렸어요. 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한 번 실수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될 경우에는 진심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정치도 희화화시켰죠. 역사관도 의심받게 됐죠. 그리고 철학도 없는 후보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인데 예를 들면 마스 토론이 금요일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유승민 후보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들었어요. 그때 윤 전 총장이 당신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론을 폈어요. 사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다가 나중에 가서는 당신도 과거의 전두환과 같은 나와 비슷한 발언 하지 않았느냐. 당신만큼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승민 후보가 그 얘기 꺼냈을 때 이건 내가 입이 10개라도 모자라니까 사과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추가 공격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 변명조로 일관했거든요. 이거는 후보의 진심이 담긴 것이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사무실 가가지고 후보의 배우자란 사람이 버젓이 사진 같이 찍었다고 하는 게 팩트잖아요. 그건 캠프에서도 인정하는 바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지만 후보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네. 국민들은 아마 두고두고 저는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두환 씨 옹호 발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상당히 뒤늦은 사과 그리고 SNS를 통해 좀 다른 결의 모습을 보이고 있던 부분 등등 여기에도 또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석열 전 총장 이 일이 불거지고 난 뒤 지난 23일에 이제 당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돌렸습니다. 매우 이런 일 때문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 경계하고 단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반성하는 거 맞냐? 사과했던 거는 정말 진심이었을까?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장 교수님이 좀 해설을 해주실까요?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고요? 내 잘못은 없다.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는 민주당 쪽 사람들의 상식적이지 않은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제가 봐도 이것은 좀 국민을 오롱한 것이 아니냐, 조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 부분을 보고, 저 사진을 보고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비참하다고 해야 되나, 창피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 실언 망언보다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태호 공동선대위원장 새로 영입되셔가지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해명인지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좀 헷갈린데 앞으로 윤석열 후보는 아마 실언이 더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 과연 이 캠프에 계신 분들이 네. 왜 이럴까? 정말 저 모르겠어요, 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네. 왜 이런 행동을 보이시는지 네. 이해가 안 가요. 교수님, 그런데 궁금한 게 윤 전 총장이 이런 발언을 하고 이런 SNS를 올리고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해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뭐 기자분들을 통해서 그 윤석열 캠프에 대한 얘기를 좀 취재를 해 보니까 네. 아, 그래도 우리가 이겨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언을 하든 대안이 없잖아. 뭐 홍준표 후보를 찍을 거야?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러진 않을 거야. 우리는 후보가 돼라는 이걸 자신감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허황된 자신감으로 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허황된 자신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죠. 국민의힘은 본 경선 중입니다. 11월 5일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되고요. 지금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토론회가 4차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당원과 또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여론조사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가운데 1, 2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 사이에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뭐 서로 막말 리스트 뽑아서 서로 뭐 대질 신문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금 아까 그 SNS를 이 부인 김건희 씨가 개입한 가운데 올린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이 일과 관련해 서로의 부인을 둘러싼 설정까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후원회장을 누가 맡았네, 뭐 외부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보단 낫네, 지금 이런 설정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선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까지 건드렸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좀 넘지 말아야 할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후보 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라는 건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 어제 뭐 김건희 뭐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망언, 실언 시리즈 해가지고 뭐 25개 이렇게 쭉 냈잖아요. 네. 그게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그거 홍준표 후보 측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자분들이 자기네들끼리 정리한 거를 그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서 네. 이렇게 알아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또 어느 정도의 민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그런 거를 정리해서 보도도 하고 기사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윤석열 후보 측은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야 뭐 우리가 실언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이겨 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본선 가면은 저러한 태도 자세를 갖고서는 이재명 후보를 당할 수가 있을까? 저는 되게 위험하고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은 캠프 내에도 있고 기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거북스러운 부분도 많은데 이 부분도 후보 부인과 관련된 리스크도 후보 본인 관련된 리스크 못지않은 큰 위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고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 끝나고 난 뒤 분명히 후보가 선출될 것인데 원팀으로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당도 그 후폭풍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도부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당대표는 지난주 이 전두환 옹호 발언 등등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을 향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캠프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그런데 캠프 점검하면은 이제 설화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과연? 이제 당내 경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설화를 빚어요. 그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이상 뭐 이런 논란을 다시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들이 되돌아보지 않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11월 5일 날 이제 아무래도 경선 결과가 발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최대한 그때까지 지지층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논란이 얼마나 잠재워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벌써 이제 이번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빠질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가는 동안에 국민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경선 결과가 지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윤 총장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좀 빨리 이 국면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하셨을 때 가족까지 건드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에 대선 후보들은 사실 가족까지 다 검증 받았어요. 경선 과정 중에. 네, 뭐 하여튼 근데 당내 후보들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네. 뭐 민주당도 보십시오. 훨씬 더 가혹하게 검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윤 전 총장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배우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라고 하는 나중에 대통령에서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하고요. 윤 전 총장이 재산이 거의 없었잖아요. 결혼 전까지.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급격하게 불어납니다. 결국은 배우자의 재산이 윤 전 총장의 재산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는 측면들도 마찬가지고요. 계좌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유리한 부분만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주가 조작하는 사람한테 계좌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잘 몰랐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인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전 총장은. 그거는 범죄 혐의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조작범한테 제 계좌 맡겼어요. 그 사람이 내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하면 나는 선의의 피해자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장모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최소한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들을 시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뭐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하고 경쟁을 할 때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식으로 당신도 내 배우자와 관련되는 문제 얘기하니까 나도 당신 배우자에 관련되는 문제 얘기할 거야. 이런 식의 대응을 보인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검증하는 게 맞느냐.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검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이것과 관련해 궁금한 게요. 사실 그 당내 경선에서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저도 이제 96년부터 이제 정치권에 있었는데 후보 배우자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서로 경선 과정 중에 티격태격했던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부인들과 관련된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진 않았잖아요. 이번에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이례적인 거고,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거 좋아해서 너무 황당하게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검증 과정 자체가 그런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뭐 과거에 이재명 네. 지사 경기도지사 출마했을 때 당내 경쟁 주자하고 배우자 SNS 문제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못해 아주 작은 것들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논쟁이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잘 극복해내냐의 어떤 문제일 것 같아요. 이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도 자신이 그걸 잘못 실수로 내놨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크가 오면 극복을 못 하잖아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정치가 무슨 격투기 선수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이냐, 설명할 것이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남이 공격해오면 반사, 당신도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교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피하시는데 한 가지만 제가 그럼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얘기하면서 근본적인 문제이긴 한데 어디까지가 검증의 대상일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뭐 가족까지 포함이 돼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긴 한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정말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일에 대해서 또 관여를 하게도 되고요. 또 앞장서게도 될 겁니다. 대통령의 가족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SNS를 보면은요. 만약에 개입을 했다면 사실 어떤 공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개입을 했다면이 아니고 개입을 한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가 주도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내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저희처럼 이제 우파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건 잘못됐다. 캠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검증은 세 가지 분야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정체성 검증을 해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도덕성 검증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정책 비전 검증을 해야 돼요. 이 두 번째 도덕성 검증에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까지 당연히 검증받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경선 과정 중에서 이렇게 우파 쪽의 후보들끼리 부인을 갖고 막 네. 공격하고 성명 내고 반박하고 이랬던 적은 처음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렇게까지 번진 것은 기억에 익숙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여기가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또 정치의 판도라는 것도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죠. SNS를 통해서 바로 후보들의 이야기 등등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또 정치 문법이 달라지는 면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주제를 좀 이 부분 하나만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금요일 날 저녁 이제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뭐 성고하다 사과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오늘 앵커님하고 마지막 방송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 기자분들한테 정확히 제가 취재해 왔어요.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캠프 해체해라. 그 캠프 가지고 못 치른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와 관련해서는 해체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대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 총장이 물어봤대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답은 뭐냐면 경선을 마치고 내가 후보랑 더욱더 깊숙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우리를 돕기로 했어요 라고 막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아직 뭐 내가 11월 5일 날 국민의 후보가 뽑히면 그때 가서 내가 여러 가지 할 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 가지고도 서로 유리하게 해석도 하고 언론에 알리는 건데 상당히 위기감을 느껴서 경륜이 높은 김종인 위원장께 여러 가지를 상의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전 처음부터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캠프에 이러한 대선 그리고 뭐 경선 이런 거를 치러본 어떠한 스페셜한 전문가의 사람들이 없다. 의원급도 그렇고 실무자급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도 지금까지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교수님 궁금한 내용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다른 후보들은 만나질 않았습니다. 윤 전 총장만 만났으면 마음은 이미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될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냥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으니 결국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좀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랑은 개인적인 악연이 있고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솔직히 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에는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성 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아직까지는 제일 높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어제 이준석 당대표와 만났습니다. 지금 뭐 11월 5일에 이제 후보가 선출되고 난 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재까지 다 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대위원장 맡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전 좀 김 전 위원장한테 대단히 실망했어요. 이번에 전두환 옹호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이른바 개사진 얘기가 언급됐어요.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김 전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중도 확장을 계속 추진해 오기도 했었고요. 뭐 집안 자체가 호남, 가인 김병론 선생이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지금 5.18 영령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이러는 걸 몇 번을 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두환 옹호 발언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개사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전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또 그 생각을 하면서 이건 좀 가혹한 큰 어른한테 가혹하게 제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김 전 위원장은 정치를 바꿨던 게 아니라 정치의 풍향을 잘 읽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권력들을 유지해오는 과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드는 데도 기여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 데 기여하고, 다시 또 정체성이 의심받지만 다시 또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기는 데 기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잘 알고 권력이 가는 쪽으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의심을 더 하게 돼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물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영달이나 이런 것들을 취해왔던 인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대단히 저는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이 호남이고 그 호남을 계속 뭐 5.18 특수군 개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을 때 그거에 가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던 인물인데, 아무리 윤 전 총장이 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역시 또한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역사관은 뭡니까? 당신의 철학은 뭡니까? 당신의 철학은 권력입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그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작년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 그냥 아무도 국민들께서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그래도 큰 결심하시면서 비대위원장 맡았고, 그래도 당을 좀 4.7 재보궐, 서울시장 재보궐 네. 선거 때 승리도 이끌어냈고, 또 그렇게 뭐 정치적인 권력에 이 풍향만 이렇게 쫓아다녔다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다른 중요한 역할도 좀 많이 하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장 교수님 수위가 굉장히 좀 낮은데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에서 비판하는 그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